여러분, 오늘 점심은 누구와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식당 문 앞에서 메뉴판 가격 보고 슬쩍 발길 돌려보신 적은 없으신지 묻고 싶네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유통기한 간당간당한 우유 한 잔에 찬밥 말아 대충 한 끼 때우고 계시진 않나요? 평생을 가족 위해서, 자식 위해서 개미처럼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인생의 황혼에 서보니 손에 쥐어진 건 쥐꼬리만한 연금뿐이고 옆을 지켜줄 아내조차 없다면 그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30년을 쇳가루 마시며 일했지만 지금은 한 달 92만 원 국민연금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66살 쪄 박진호의 피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저는 과연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회에서 잊혀진 독거노인으로 남게 될까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화려한 예식장 앞에 서 있는데 가슴 한구석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30년 넘게 성서공단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같이 기름때 묻히며 일했던 둘도 없는 입사동기 녀석의 딸내미 결혼식이었거든요. 집을 나서기 전부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장롱 깊숙이 처박아뒀던 양복을 꺼냈는데 어깨는 왜 그렇게 넓고 바지통은 또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더군요. 10년도 더 된 유행진한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거울 속에는 웬 초라한 노인네 하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진호야, 내 꼴이 이게 뭐냐? 혼잣말을 내뱉으며 구두를 닦는데 자꾸만 먼저 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으면 넥타이 도수라도 맞춰주고 어깨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줬을 텐데 말이죠. 15년 전 그놈의 강원도 미시령 고갯길 사고만 아니었어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집사람이랑 손잡고 같이 왔을 텐데. 억지로 슬픔을 누르고 예식장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는데 저 멀리서 동료들이 저를 보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박진호 온다. 쟤는 마누라 가고 나서 아주 폭삭 늙었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연금 쥐꼬리만큼 받아서 생활고 겪는다더니 옷 입은 꼴 좀 봐. 야야, 눈 마주치지 마라. 괜히 옆에 앉았다가 우울한 소리만 듣는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분명히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그 날카로운 말들이 제 가슴에 콕콕 박히더라고요. 가장 비참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봉투를 만지작거리는데 손이 다 떨리대요. 요즘 대구 예식장 밥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웬만한 곳은 다 5만 원이 훌쩍 넘는다더라고요. 제 주머니엔 딱 5만 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고 식권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식권을 받으면 밥값도 안 되는 돈을 내고 공짜 밥 먹는 노인네 취급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먹고 가자니 배에서는 눈치 없이 꼬르륵 소리가 나고, 결국 고민 끝에 봉투만 쑥 내밀고 식권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고 돌아섰습니다. 박씨, 밥 안 먹고 어디 가나?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며 예식장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성구의 그 화려한 거리를 걷는데 눈앞이 자꾸 침침해지는 게 꼭 안개가 낀 것 같더라고요. 길가에 서 있는 외제차들,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92만 원. 매달 25일이면 제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액수입니다. 누군가에겐 하룻밤 술값도 안 될지 모르지만 저 같은 독거노인에겐 한 달 목숨값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이 돈으로 대구 북구 빌라 월세 내고 보험료 내고 공과금 떼고 나면 친구 딸 결혼식 축의금 5만 원도 벌벌 떨어야 하는 게 제 현실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고 아들 녀석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려고 손가락이 짓무르도록 일을 했는데 왜 제 노후는 이토록 춥고 배고픈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그 말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남자들은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형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한 노인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비명이자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 수도 있는
아주 현실적인 미래의 모습입니다. 제가 과연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섰을까요? 아니면 결국 대출 한 푼 못 받는 처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될까요?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곳은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작업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죠. 공장 안은 늘 기름 냄새와 귀를 찢는 듯한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곳에서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내와 어린 아들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반겨줬으니까요. 아내는 참 알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쥐꼬리만한 월급 쪼개서 저축하고 아들 녀석 학원비 보태고 그러면서도 제 보양식은 꼭 챙기던 사람이었죠.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그날 제 인생의 모든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2011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아들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 큰맘 먹고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죠. 대구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먼 길이었지만 아내와 아들은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싸온 김밥을 차 안에서 나눠 먹으며 참 많이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소리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시령 옛길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이 험하긴 했지만 경치가 좋아서 아내가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더니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차가 뒤집힌 상태였고 사방은 끔찍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아내가 고개를 떨구고 있더군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울고 있는 아들 녀석의 비명소리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사고로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대구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유골함을 안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 곳곳에 아내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싱크대 위에 놓인 고무장갑, 안방에 걸린 아내의 카디건.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아들 녀석을 저 혼자서라도 번듯하게 키워내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로지 생존뿐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고 밤에는 아들 녀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자가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국은 어떻게 끓이는지 하나하나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보다 당장 들어가는 병원비와 아들 학비 같은 현실적인 돈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들어놓았던 보험금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걸로 사고 수습하고 아들 치료비 내고 나니 남는 것도 없더라고요. 성서공단 기계 소리에 제 슬픔을 묻고 또 묻었습니다. 손마디가 뒤틀리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기름때를 묻혔습니다. 동료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도 저는 그 돈 아껴서 아들 녀석 신발 하나 더 사줬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집안은 늘 적막했고 호라비 냄새 난다는 소리 듣기 싫어 매일같이 비누칠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티고 나니 드디어 정년퇴직이라는 날이 오더군요. 30년 근속 훈장 하나 없는 명예로운 퇴직이었지만 제 손에 남은 건 낡은 퇴직금뿐이었습니다. 그 퇴직금조차 아들 녀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다고 다 털어넣어줬습니다. 진호 씨 고생 많았네. 이제 연금 받으면서 좀 쉬게. 공장 문을 나서며 동료들이 해준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생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없지만 장성한 아들이 있고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이 있으니 남은 여생은 평온할 줄 알았죠. 하지만 공장을 나오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공장 바닥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고작 한 달 92만 원이라는 성적표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건가 싶어 며칠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여보,
우리 이 돈으로도 재밌게 살아봐요 라고 말해줬을까요? 빈 방바닥을 긁으며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는데 대답 없는 아내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혼자 남은 66세 남자의 노후가 이렇게나 막막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낡은 빌라 벽지만 바라봐야 하는 신세. 이게 30년 근속의 진짜 결말이었을까요? 성서공단에서 마지막 짐을 싸서 나오던 날, 제 어깨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매일 새벽 7시 반의 알람 소리에 놀라 깨지 않아도 되고,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와 쇳가루 섞인 공기를 안 마셔도 된다는 생각에 솔직히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진호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자식 덕도 좀 보고 편하게 여행도 다니며 살아.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공장 문을 나설 때만 해도 제 앞날이 이렇게 캄캄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아들 녀석 결혼할 때 전세자금 보태라고 다 떼어줬고 제 손에 남은 건 오직 매달 나올 국민연금 하나뿐이었죠. 퇴직 후 첫 달 25일 통장을 들고 대구 북구 동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기계에 통장을 넣고 드르륵 소리가 날 때 제 가슴은 왜 그렇게 뛰던지 마치 수험생이 성적표를 기다리는 마음 같더라고요. 그런데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92만 원. 분명히 공단에서 일할 때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긴 했지만 막상 실제 돈으로 제 손에 쥐어지니 그 무게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아니, 30년을 넘게 부었는데 고작 이거라고? 은행 창구 직원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입이 떨어지지 않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낡은 식탁에 앉아 볼펜 한 자루를 쥐었습니다. 이 92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계산을 해봐야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대구 북구 이 낡은 빌라 월세 3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관리비랑 수도세, 전기세 하면 10만 원은 금방이죠. 그리고 30년 넘게 부어온 보험료, 비갱신형이라고는 해도 나이가 드니 특약이 붙어서 한 달에 15만 원은 꼬박꼬박 나갑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꽤 알뜰하게 산다고 자부해왔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이미 60만 원을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남은 돈은 고작 30만 원 남짓. 이 돈으로 하루 세끼 밥 먹고 가끔 아픈 곳 약 사고 교통비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헛웃음이 나오대요. 진호야, 너 정말 큰일 났다. 이게 내 30년 근속의 대가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내 노후는 뒷전이었고 막상 닥치고 보니 통장 잔고가 무서워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이 글 보시는 시니어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연금 100만 원 밑으로 생활한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고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나 경조사 연락일까봐 축의금이나 조의금 낼 돈이 없어서 친구들 전화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공장에서 기계 고칠 때는 세상에 못 고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의 구멍난 통장은 어떻게 수선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안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아내 영정 사진 앞에 소주 한 병 놓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우리 이렇게는 안 살았겠지? 당신이 내 옆에서 돈 관리도 해주고 용기도 줬을 텐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퇴직하면 아침에 산에도 가고 못 가본 맛집 탐방도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침마다 편의점 앞에 붙은 할인 품목부터 확인하게 되대요. 아들 녀석한테는 절대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지들도 서울에서 애 키우고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데 애비가 92만 원으로 굶고 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연금 나오니까 생활하기 괜찮으시죠? 여행도 좀 다니세요. 아들의 그 밝은 목소리가 어떤 날은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나라에서 주는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면 텅 빈 방 안에 흐르는 정막이 그렇게 시리고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노후에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어도 집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이발 쏘가는 돈 아까워서 집에서 거울 보고 대충 가위질하게 되는 거죠. 30년 공장 생활의 끝이 고작 방구석에 박혀 10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떠는 노인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에 닥칠 진짜 시련이 단순히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금 92만 원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사람을 아주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했으니까요. 대구 북구의 산격동,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있는 낡은 빌라. 여기가 제가 정년퇴직 후 아내의 영정과 함께 머무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공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온종일 집안에만 있어 보니 집이라는 공간이 이렇게나 넓고 차가웠나 싶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텔레비전을 켜는 겁니다. 누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져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내가 있을 때는 그 시끄럽던 기계 소리도 아내의 잔소리도 다 정겨운 음악 같았는데 지금은 고요함이 마치 바늘처럼 제 온몸을 찌르는 기분이 듭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은 또 어떻고요? 예전엔 아내가 철마다 나물 무쳐주고 찌개 끓여주던 그 식탁이 이제는 누렇게 변한 쉰 김치와 찬밥 한 덩이만 덩그러니 노인 전쟁터가 됐습니다. 진호 씨, 밥은 제때 챙겨 먹어야지. 그래야 기운 차리지.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이 자꾸만 저를 꾸짖는 것 같아 억지로 수저를 듭니다. 하지만 입안에 들어간 밥알은 꼭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리고 도무지 넘어가질 않대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면 집안에서 특유의 호라비 냄새가 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고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제 곁을 피할까봐 또는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집에서 냄새나요라고 할까봐 매일같이 비누칠을 3번씩 하며 몸을 닦습니다. 빨래도 이틀에 한 번은 꼭 돌리는데 섬유유연제 한 통 사는 것도 연금 92만 원으로 버티는 저에겐 큰 사치더군요. 대형마트 대신 동네 구멍가게에서 제일 싼 대용량 세제를 사오면서 제 자존심도 같이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시는 분 계세요? 집안의 모든 가구와 물건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싱크대 구석에 녹슨 칼, 아내가 아끼던 금간 찻잔 하나까지도 제 처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혼자 남는다는 건 단순히 외로운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투명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은 밤늦게 갑자기 몸에 오한이 들고 열이 나는데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공포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은 미시령 사고 때 겪었던 공포와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구급차를 부를까 하다가도 나중에 나올 병원비와 보험 처리를 생각하니 전화기에 손이 선뜻 가질 않더라고요.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못 가. 아내가 생전에 버릇처럼 하던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대요. 결국 유통기한 지난 해열제 2알을 찾아 입에 넣고 낡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우는데 92만 원이라는 숫자가 천장의 환영처럼 떠다니더라고요. 건강이 최고라는데 그 건강을 지키는데도 다 돈이 들어간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꽤 강한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성서공단 그 험한 곳에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버텼으니까요. 하지만 돈 없는 독거노인의 밤은 그 어떤 공장의 소음보다 더 무겁고 무서웠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온기 자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92만 원으로 하루를 쪼개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겠죠.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가. 언젠가 동네 노인정에서 들었던 그 말. 돈 없고 혼자 된 노인들은 결국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다는 그 무서운 농담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대구 북구 빌라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구 칠성시장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활기가 넘쳐서 참 좋죠. 저도 예전엔 아내 손잡고 주말마다 들러서 보리밥도 사 먹고 족발 한 봉지 사다가 소주 한 잔 기울이던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겨운 시장통이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저는 대구 북구 집에서 칠성시장까지 천천히 걸어 내려갑니다. 버스를 타면 연금 92만 원에서 교통비가 또 빠져나가니까 웬만하면 40분 정도 되는 거리는 무조건 걷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인들이 장사 마감하기 직전에 내놓는 떨이 채소들을 사기 위해서죠. 근데요, 시장 물가라는 게 제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콩나물이랑 두부 한 모 정도는 거뜬히 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애호박 하나에 3,000원이 넘어가고 오이 몇 개 집으면 금방 10,000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이모, 이거 500원만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내가 내일도 올게. 평생 공장에서 기술자로 대접받으며 살았던 제가 500원 때문에 시장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노라면 뒤통수가 뜨거워집니다. 가끔은 젊은 주부들이 제 옆에서 좋은 물건을 척척 담아가는 걸 볼 때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게 되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장바구니에 담긴 건 시든 상추 몇 장이랑 구멍난 양말 2켤레뿐인데 제 마음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공장 동료였던 기수 씨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이, 박씨.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팔공산이나 한번 가자고. 내려와서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지.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밝던지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도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산바람 쐬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쭉 들이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파전 한 접시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사치였습니다. 등산 회비 2만 원에 뒤풀이 비용까지 하면 적어도 4만 원은 써야 하는데 제 통장에는 이번 달 남은 생활비가 딱 7만 원뿐이었거든요. 미안하네, 기수 씨.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산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가자고. 무릎이 안 좋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갑이 안 좋아서 친구들 앞에서 돈 없다고 말하기 싫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전화를 끊고 길가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시는 분 계세요? 사람이 그립고 대화가 고픈데 돈 10,000원 쓸 일이 무서워서 스스로를 방구석에 가두는 그 비참한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둘씩 끊겨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요. 알고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노인정 근처를 지나다 보면 저처럼 낡은 점퍼 입고 멍하니 하늘만 보는 노인네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다들 젊었을 땐 한 가닥씩 했던 사람들일 텐데 지금은 그저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는 신세가 된 거죠. 진호 씨, 자네 혹시 기초연금 신청했나? 우린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이웃집 노인이 건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체면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주민센터에 달려가서 저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제가 도움받아야 할 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우편함에 꽂혀있는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칠성시장에서 500원 아끼려고 애썼던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참 얄궂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아등바등 살면 꼭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새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니까요. 92만 원으로 버티는 제 삶에 또 어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대구 북구의 낡은 빌라 방구석에 누워있으면 천장에 난 얼룩이 꼭 제 인생 지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노후는
왜 이리 칙칙한 색깔일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침대 머리맡에 둔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리더라고요. 화면을 보니 우리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콩닥거리고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대요. 아들. 바쁠 텐데 웬일로 전화를 다 했냐?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배고픈 노인이 아니라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아버지처럼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랴, 애 키우랴, 정신없을 아들 녀석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 종일 쌓였던 고독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보너스가 조금 나와서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아버지 통장에 10만 원 좀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쓰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알림음이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박호님께서 10만 원 입금하셨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왜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던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친구들과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끝날 돈일지 모르지만 한 달 연금 92만 원으로 버티는 저에게 그 10만 원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 같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들이 이 못난 애비를 잊지 않고 챙겨준다는 그 마음이 제 텅 빈 가슴을 꽉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봤어? 우리 아들이 나 용돈 줬다. 저는 곧바로 아내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엔 아껴 먹느라 쳐다보지도 못했던 소주 한 병을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오고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칠성시장에서 큼지막한 족발도 한 봉지 사왔습니다. 아내 사진 앞에 소주잔 2개를 놓았습니다. 한 잔은 아내 주고 한 잔은 제가 들이켰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술 기운이 살짝 올라오니 아내랑 처음 성서공단 근처 단칸방에서 살림 시작하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진호 씨,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효도 받으려면 당신이 건강해야 해. 아내가 늘 입에 달고 살던 그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낡은 빌라의 정적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좀 단정하게 깎고 목 늘어난 티셔츠 대신 아내가 사줬던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도 꺼내 입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절망스럽다가도 자식 녀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무관심이고 돈보다 힘이 되는 게 바로 내 핏줄의 작은 진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92만 원의 연금과 아들의 10만 원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이고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내 영정 사진 속의 미소가 그날따라 유난히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진호야. 너 3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았잖아. 이제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도 좀 찾아보고 마음 편하게 먹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더라고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발등을 찍는 게 바로 인생입디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행복을 산산조각 낼 노란색 고지서 한 장이 우편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복은 짧았고 시련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10만 원 덕분에 족발 한 봉지 사들고 아내 영정 앞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모처럼 깊은 잠에 들었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이 참 따뜻해 보였고 그래도 내가 인생 헛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우유 주머니 옆에 꽂힌 노란색 우편물 봉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 처음에는 그저 매달 날아오는
평범한 고지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건강보험료. 이게 지금 18만 원이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대요. 지금까지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알아서 빠져나가니 신경도 안 썼고 퇴직 후에도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는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됐으니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새로 책정됐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이 난리인가 싶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 말이 제가 가진 대구 북구에 이 낡은 빌라 말고도 경북 의성에 땅이 하나 더 잡혀 있다는 겁니다.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경북 의성의 맹지 한 칸. 길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쓸모없는 땅이 서류상으로는 제 재산으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상담원 양반. 그 땅은 팔리지도 않고 돈 한 푼 안 나오는 땅인데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소득이 없으셔도 보유하신 재산 점수가 높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대요. 한 달 국민연금 92만 원. 거기서 방금 확인한 건강보험료 18만 원 떼고 스마트폰 통신비랑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 10만 원 떼고 나니까 제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이 준 10만 원에 행복해하며 족발을 씹었는데 나라에서는 제 주머니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제 목줄을 죄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40만 원으로 대구 북구 빌라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제 손에는 한 달 식비로 쓸 돈이 단돈 5만 원도 남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30년을 쇳가루 마시며 일한 결과물인가 싶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대요. 이놈의 세상, 성실하게 산 사람한테 왜 이리 가혹한 거야? 벽을 치며 소리를 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빌라 벽면의 울림뿐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소득은 쥐꼬리만 한데 옛날에 물려받은 쓸모없는 땅이나 오래된 집 한 채 때문에 복지 혜택은커녕 보험료 폭탄만 맞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재산이 나를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서류의 배신입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나라까지 나서서 제 마지막 남은 쌈짓돈까지 털어가려 하니 살고 싶다는 의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겨우 보너스 탔다고 10만 원 보내준 기특한 놈한테 애비 보험료 낼 돈이 없다는 소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진 이 낡은 빌라와 의성 땅이 제 노후를 지켜줄 보루가 아니라 제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보험료 체납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신용불량자 노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고지서를 쥐고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92만 원에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런데 며칠 뒤 서울에 있는 아들 녀석이 연락도 없이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이나 되어야 내려오던 녀석이 평일에 얼굴을 비치니 반가움보다는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아버지, 근처에 일 있어서 왔다가 들렀어요. 저녁이나 같이 드시죠.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억지로 기운을 차리고 대구 북구 빌라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 3인분을 시켜놓고 고기가 익어가는데 아들 녀석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질만 깨작거리는 모습이 꼭 할 말이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 같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들이킨 아들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사실은 저 서울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1억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쥐어져 있던 소주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너스 받았다고 10만 원 용돈 보내주던 기특한 아들이 사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출을 더 알아보긴 했는데 이미 한도가 꽉 차서 죄송하지만 아버지 사시는 이 빌라라도 담보로 좀 써도 될까요? 제가 이자랑 원금은 꼬박꼬박 갚을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들의 입에서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가 30년 동안 성서공단에서 쇳가루 마시며 지켜온 마지막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빌라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제가 죽을 때까지 몸을 뉘일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더구나 이미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인데 여기서 대출까지 얹어지면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그래, 자식 일인데 해줘야지라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아들 녀석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염치 없는지 알아요. 근데 애기 엄마는 매일 울고 애 학원비도 못 낼 판이라. 엄마 계셨으면 어떻게든 도와주셨을 텐데. 아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미시령 옛길에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아들에게 엄마 없는 세상을 살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는 무능한 아비가 되어 집 한 칸 도움 못 준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자존심 다 버리고 아비한테 손을 벌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 하려고 내려온 건 아니었는데.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굽지도 않은 고기만 바라봤습니다. 식당을 나와 아들을 역까지 배웅해주고 돌아오는 길, 대구 북구의 밤바람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30년을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은 평생의 빚이라더니 노후의 평온함은 저 같은 가난한 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나 봅니다. 92만 원 연금으로 근근히 버티는 이 목숨줄보다 아들 녀석의 전세 자금이 더 시급한 현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이 집이라도 줘야 할까? 아니면 나 살자고 아들 외면해야 할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텅 빈 방 안에는 낡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와 노후의 생존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제 가슴을 누가 알아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며칠 뒤 제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기막힌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무서운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을 기차역에서 보내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내민 그 담보대출 서류가 마치 시퍼런 칼날이 되어 제 목을 겨누는 것 같았거든요. 해주자니 내 노후가 길바닥이고 안 해주자니 아들 인생 망치는 것 같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자. 몸뚱이 멀쩡할 때 노가다라도 뛰어서 아들 이자라도 보태주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세수만 대충 하고 대구 북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복지 사업이라도 신청해볼 심산이었죠. 근데요, 막상 가보니까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청 복지구 앞에는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수십 명이나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절박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씩 들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풍경이 참 묘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신청하셔도 대기 순번이 300번이 넘어요.
자리가 나려면 반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담당 직원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건 알았지만 66세 먹은 퇴직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동네 쓰레기 줍거나 교통 정리하는 것 말고는 아예 없더라고요. 30년 동안 성서공단에서 정밀 부품 깎던 제 기술은 이곳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직 일할 수 있는 기력은 충분한데 세상이 나를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쳐다볼 때 느껴지는 그 비참한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은퇴는 사회적 무덤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허탈한 마음으로 구청을 나와 터덜터덜 걷는데 동네 골목 어귀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끄는 한 노인분을 마주쳤습니다. 언덕길에서 쩔쩔매고 계시기에 저도 모르게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드렸죠.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은 박스 하나 줍기도 전쟁이야. 할아버지가 땀을 닦으며 건넨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분이 온종일 허리 굽혀 모은 폐지 뭉치가 고작 몇천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 리어카 손잡이가 바로 제 미래의 손잡이처럼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92만 원 연금이라도 받으니까 저분들보다는 낫다고 자만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출 부탁과 건강보험료 폭탄 앞에 선 제 처지도 결국 저 리어카 위의 폐지처럼 위태롭기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리어카를 밀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젊은 친구들이 웃으며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보이대요. 그 활기찬 모습이 왜 그렇게 꼴 보기가 싫고 눈물이 나던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내 청춘 다 바쳐 일한 결말이 고작 폐지 줍는 노인 걱정하는 신세라니. 길가의 핀 꽃들도 따뜻한 햇살도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서 못해주겠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하는데 아내의 영정 사진만 떠올리면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가. 노인정에서 들었던 그 무서운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돈 없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결국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 이야기. 저는 그날 밤 칠성시장에서 사온 소주 한 병을 따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아내를 보러 가야겠다. 가서 물어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 그렇게 저는 15년 전 사고가 났던 제 인생이 멈춰버린 그곳 미시령 옛길로 향하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보게 될 결말이 희망일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일지 그때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 북부정류장에서 강원도 인제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왕복 차비만 3만 원. 저한테는 일주일치 반찬값이자 92만 원 국민연금으로 버티는 독거노인에겐 손 떨리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제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려 미시령 옛길 근처에 다다랐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험준한 산세가 15년 전 그날처럼 저를 위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지점에 서니 바닷바람이 어찌나 차갑던지 낡은 점퍼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에 몸이 절로 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아내의 유골을 뿌렸던 그 언덕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 좋아하는 대구 사과 하나 사오고 싶었는데 주머니가 가벼워서 빈손으로 왔네. 미안해. 아무 대답 없는 나무를 붙잡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대출 부탁, 매달 숨통을 죄는 건강보험료, 그리고 칠성시장에서 500원 아끼려 고군분투하는 제 구질구질한 일상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사겨왔던 그 고통을 아내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꼭 아내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여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녀석을 위해 제 마지막 안식처인 빌라까지 내어주는 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길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가 길바닥으로 나앉는 지름길일까? 아내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에서 힘들게 버티는 아들에게 저는 도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거대한 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줘야 한다고 믿었지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내 몸 하나 건사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머리를 쳤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살고 내가 버텨야 가족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거절의 말을 전할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미시령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욕심 안 부릴게. 92만 원으로도 감사하며 살 방법을 찾아볼게.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으로 아들에게 짐 안 되는 애비로 살다가 갈게.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무겁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구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면 따위는 미시령 골짜기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대구 북구 빌라로 돌아가 92만 원이라는 현실의 성적표를 당당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면 오히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폐지 줍는 노인의 리어카를 보며 겁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리어카를 같이 밀어주며 92만 원으로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노인으로 늙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시령의 차가운 바람을 맞고 대구로 돌아오니 산격동 빌라의 낡은 냄새가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지대요. 집에 오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아들의 대출, 담보 서류를 깨끗하게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비정하다고요? 자식 죽어가는 걸 외면하는 모진 아비라고 손가락질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건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평생 짊어질 거대한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꼴이라는 사실을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서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짐만큼은 아비가 해줄 수가 없겠구나. 대신 내가 아껴서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너희 애기 우유값 보태주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 녀석의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 집 담보 잡는 거 잠 한숨 못 자고 고민했거든요. 오히려 안 된다고 해주셔서 마음이 더 편하네요. 건강만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배가 부른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이 92만 원과 싸워 이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체면 다 버리고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달 국민연금 92만 원으로 사는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젊은 직원이 제 사정을 듣더니 서류를 한참 뒤적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모르는 혜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의성 땅 같은 맹지는 공시지가를 다시 확인해서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꼼꼼히 따져보니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대요. 무엇보다 구청에서 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걸 신청하니 가끔 누군가 찾아와 제 안부도 물어봐주고 건강도 챙겨준다는 소식에 더 이상 혼자 죽어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 이후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이면 무료로 운영되는 시니어 복지관에 가서 탁구도 배우고 점심은 거기서 저렴하게 해결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방구석에서 92만 원 고지서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밖으로 나와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네들이 서로 보듬으며 씩씩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왕년의 공장 기술자였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가나 하고 자존심 때문에 방구석에서 썩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바로 내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이제 제가 66년 인생을 살며 뼈저리게 느낀 몇 가지 조언을 감히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 누울 집 한 칸은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집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방어막입니다. 다 주고 나면 효자가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주고 나면 자식은 미안해서 못 오고 부모는 서러워서 병이 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걸하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낸 세금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귀찮게 물어보고 지원금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게 똑똑한 노후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돈 10,000원 없어도 복지관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엔 식당에서 500원 깎는 게 비참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모, 나 연금 받는 노인인데 좀 깎아줘. 라고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니 상인들도 웃으며 덤을 하나 더 얹어주대요. 제 노후는 여전히 92만 원으로 팍팍합니다. 보험료 내고 월세 내고 나면 고기 한 번 마음 편히 못 사 먹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미시령에서 아내에게 약속했듯이 저는 이제 비굴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머니는 가벼워도 마음만큼은 성서공단 최고의 기술자였던 그때처럼 당당하게 남은 인생을 채워가려 합니다. 여러분, 92만 원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돈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소박한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낡은 양복 털고 일어나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고작 92만 원이라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하고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함께 눈물 지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재산 사수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내 집이 있어야 자식도 편하게 찾아옵니다. 복지활용주민센터와 복지관은 우리 노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창피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산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세요. 비록 우리네 노후가 생각만큼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이 추운 겨울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현실적이고 여러분께 힘이 되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